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이체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루이체 치매는요, 사실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60대 이후에 대략적으로 한 85% 정도 이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루이체 치매도 거의 한 15% 정도 차지할 정도로 꽤 많은 발생률을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이 아주 특징적인 기억력 장애로 나타난다고 하면 루이체 치매는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보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약간 파킨슨 증상이 생기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파킨슨병은 한 40, 50대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데 반해서 루이체 병에 의한 파킨슨 증상은요, 60대 이후에 60대에서 한 70대 정도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한 특징적인 게 인지장애가 있는데요. 이 인지장애가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극심한 인지장애를 보였다가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러면서 아주 뭔가 특징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 환시를 많이 동반하게 되고, 또한 밤에 잠을 잘 때 꿈꾸듯이 행동하는 렘 수면 장애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안에 쌓여서 신경세포를 망가뜨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루이체 치매는 글자 그대로 루이체가 뇌 안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얘도 독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생기느냐? 위치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뇌 피질에 광범위하게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루이체가 만약에 우리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주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 부위가 뇌의 어떤 흑질이라고 하는데요. 뇌 내에서 우리가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뇌간이 있고 중뇌가 있는데 중뇌에 있는 흑질에 이런 루이체가 생기게 되면 파킨슨을 일으키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파킨슨 증상이 생기고, 대뇌의 피질에 다 퍼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장애의 변동성, 그다음에 환시와 같은 환각 증상,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각성주의력 및 인지기능의 변동이 생기는데요. 굉장히 선망처럼 비슷하게 보입니다. 뭐냐면 너무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오후가 되면 갑자기 너는 누구니? 내가 어디에 있니? 여기가 우리 집이니? 그런 식으로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아, 너 누구지? 그래, 우리 집에 왜 놀러 왔고, 다 아는 듯이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병에서는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변동성이 하루에도 나타나고 1시간에도 나타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수분 사이에도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약간 좀 인지장애가 있을 때는요, 멍해지면서 먼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눈의 초점도 흐려지고 약간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얼굴 표정도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의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졸려하고 횡설수설하고 또 어떤 날은 굉장히 의식이 명료한 상태를 보인다. 이런 인지기능의 변동이 굉장히 특징적인 양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특징적인 양상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에는 제가 환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루이체 치매는요, 환시가 거의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환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지장애의 변동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변동성이 있고 인지장애가 나쁜 날 더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특징적이고 흔한 형태가 환각 증상인데요. 환각 증상인데 그 환각 증상 안에 환시가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네, 루이체 치매에서 나타나는 환시의 특징은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아주 자세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이 환시인 경우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벌레가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싹 사라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본인도 환시라는 걸 인지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적인 세 번째 증상이 바로 파킨슨 병인데요.
루이치 치매 환자에서 85%에서 이런 파킨슨 병이 생깁니다. 파킨슨 증상이요. 그런데 이런 파킨슨 증상은 우리가 파킨슨씨 병에서 보이는 증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정시 떨리거나 운동을 시작하는데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 증상이 생기고, 몸이 뻣뻣해지는 경직 증상도 생기고요. 전체적으로 보행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폭이 좁고 약간 걸을 때 몸을 이렇게 아주 미적미적하면서 걸으면서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런 증상도 생기고, 또한 특징적으로 얼굴에 있어서 안면이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한 1초에 한 2초에 한 번 정도 눈을 깜빡여야 되는데, 눈 깜빡임이 없어지면서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거죠. 웃을 때도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행동이 느려지는데, 그와 동시에 목소리도 느려지면서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특징적인 파킨슨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루이치 치매인 경우에는요, 서동증과 경직, 보행 장애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가끔 이런 루이소치 치매가 아니어도 이 렘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루이치 치매 환자들한테는 이런 증상이 더 특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굉장히 어떤 행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 장애라고 하는 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수면 중에 꿈을 꾸는데, 꿈을 꿀 때 우리 몸이 마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비가 되지 않아서 꿈꾸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루이치 치매 환자들 중에서 70%에서 생기고, 젊었을 때 생기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60대 이후에 렘 수면 장애가 생겼을 때는 이게 뭔가 퇴행성 질환에 의한 생기는 거구나, 혹시 나중에 파킨슨 증상이 생기면 루이치 치매는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꼬대와 수면 중에 행동 증상이 심해져서 옆 사람을 치거나 팔과 어떤 다리가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 본인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꼭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의 증상으로 본인이 파킨슨 증상이 생기고 또 인지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떨어지고 정서적인 반응이 줄어드는 무감동, 불안과 같은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세 가지, 환시라든지 파킨슨 증상과 인지장애의 변동성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렘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파킨슨 병을 동반한 루이치 치매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까 루이 소체가 관찰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루이 소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 조직 검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 부검을 통한 병리 소견이 확진이지만 보통은 이 진단에 있어서는 이런 병리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병리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연구에 의해서는 이제 사후에 뇌 부검을 통한 병리 조직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임상 양상 외에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파킨슨 증상이 거의 한 85% 동반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 병을 진단하는 뇌 양전자 단층 촬영을 시행을 해서 기저핵의 도파민 운반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확진 검사에 조금 더 가까운 보조적인 진단 검사이긴 하지만 임상적으로 충분하게 진단을 하게 되고, 또한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서 렘 수면 행동 장애를 꼭 진단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치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전 강의에는 전두축두엽 치매 환자에서는 치료를 말씀을 잘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루이치 치매는 치료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인지기능, 행동증상, 운동기능 이 모든 증상에 대한 치료가 약물적인 치료가 다 됩니다. 특히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데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일상적인 단기 기억 장애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루이체 치매는요. 시공간 기능 장애가 특징적으로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약간 길을 잃고 헤매고 전두엽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올려주는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알츠하이머병보다 이 루이체 치매에 있어서 인지 기능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 뇌를 약간 진정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떨어질 경우 무감동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을 사용해 볼 수 있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파킨슨 증상에 대해서 파킨슨 약물을 사용했을 때 일정 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요. 아까 제가 렘 수면 장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렘 수면 장애가 저희가 적절한 어떤 항우울제, 멜라토닌 그리고 리보트릴이라고 하는 항정신성 약물 중에서 약간 약한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사용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꿈을 꾸는 뇌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을 일정 부분 차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렘 수면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상사로부터 환자를 조금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파킨슨 증상이 있다 보니까 적절한 비약물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제가 파킨슨 병이 있다 보면 보행 장애가 생기고 종종거림이 있어서 앞으로 넘어지는 증상이 생겨서 많이 낙상이 생깁니다. 근데 낙상이 생기면 결국은 골절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하고 관절 경직을 예방을 줄 수 있는 운동 치료를 꼭 병행을 해야 되고요. 또한 파킨슨 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우리의 운동이 다 떨어지는데 특히나 삼킴 운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먹을 때 사용하는 호흡 운동도 알려줘야 되고 나중에 파킨슨 병이 혹시 좀 심해졌을 때는 식이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교육을 해야 되고 혹시 말기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탈수라든지 영양실조, 체중 감소를 피하도록 영양 공급 튜브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킨슨 병의 악화 속도는 파킨슨 병과 유사합니다. 아까 제가 나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병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조금 비슷하다. 하지만 유병 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만큼 알츠하이머 병보다는 조금 진행 속도가 파킨슨 병을 동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낙상이라든지 흡인성 폐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유병 기간이 조금 더 짧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 모든 파킨슨 병이라든지 렘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잘 조절했을 경우에는 10년이나 12년 정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호자분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강조하는데요. 보행장애. 환자가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염려로 신체 활동이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운동, 산책 등을 통해서 꾸준히 걸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같이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파킨슨 증상이 나빠져서 보행장애가 생겼을 때는 여러 번 설득을 통해서 적절한 보조기구를 쓰셔야 합니다. 지팡이를 쓰시게 되면 자그마치 낙상의 위험도를 50%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확인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꼭 여러 번 설득을 해서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점점 나빠지게 되면 이제 휠체어까지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죠. 근데 보행 장애는 우리가 집 안이랑 이제 바깥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밖에서 보행 장애가 있을 때는 지팡이. 근데 지팡이를 안 쓰실 때는 보호자분이 옆에서 부축하고 걸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축하고 걸을 때 환자분보다 앞서 나가서 환자분을 끌리면요. 환자분이 넘어지세요. 그래서 옆에서 약간 부축하듯이 서셔서 환자분의 보폭에 맞춰서 환자분보다 조금 뒤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환자분이 넘어졌을 때 바로 부축하실 수 있도록 항상 약간 뒤에서 부축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집 안에서 넘어져서 낙상 때문에 골절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침대에서 내려가다가 누워서 일어나다가 뒤로 꽈당 넘어지시고요. 화장실 안에서 그렇게 많이 넘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식 생활보다는 가급적 침대를 이용해서 뒤로 넘어질 때도 약간 좀 뒤에 이제 뭔가 쿠션 같은 걸 많이 대서 바로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일어날 때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침대 옆에 보호대가 있는 것을 설치하시는 게 중요하고, 욕실에는 어떤 이제 바닥 물기를 조금 없앨 수 있는 저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앉아서 일어날 때 짙을 수 있는 약간 보조기를 설치를 하시고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걸음걸이 장애에 대해서 대처를 해보면 계단 난간에 손잡이를 꼭 설치해서 손잡이를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해주셔야 되고, 이때 이제 옆걸음으로 약간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안전하다는 거 꼭 교육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막 급하게 막 두 걸음씩 올라가면 안 되고 한 걸음 오르고 나머지 발 위에 오르고 또 한 걸음 오르고 나머지 발 위에 오르고 그런 식으로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또한 삼킴 장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파킨슨병 환자들은 삼킴 장애가 다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약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약에 대한 반응이 좋은 시기를 허니문 피리드라고 해요. 네, 의학적으로 이 파킨슨 약을 쓰면 정말 눈에 반짝할 정도로 걸음걸이도 좋아지시고 막 발성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약 효과가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거든요. 그 이후에는 약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킴 장애가 생겨서 연화 보조제가 필요하게 되고, 또한 음식과 반찬을 잘게 썰어서 필요에 따라서 으깨서 죽처럼 만들어서 보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항상 식사를 할 때 등을 똑바로 세워서 앉아서 식사하게끔 해주시고, 턱은 약간 아래로 내려서 혹시라도 입안에 고여 있는 것들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입안에 음식을 물고 있거나 삼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옆에서 약간 이렇게 볼을 자극을 주셔서 입안에 있는 것들을 삼키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한번 삼킨 다음에 입을 약간 벌려서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2번 정도 더 꿀꺽꿀꺽 삼키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을 해서 약간 연화를 이제 도움을 주는데, 만약에 삼킴 장애가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연화 보조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될 경우에는 삼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사를 코로 드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관 영양식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지장애가 굉장히 동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당연히 좋았다, 나빴다. 나빴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해질녘 증후군처럼 선망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날은 중증 치매, 어떤 날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같은 약제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반응과 상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컨디션을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조금 바깥의 활동을 조금 더 한다든지, 그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 적절한 식사를 유지하시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환시가 있으면요, 우선 환시에 대해서 이게 진짜 환시다. 처음에 막 무섭다고 얘기하시고 피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뚜렷하게 보시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요, 환자 스스로 인식을 하세요. 아, 없어졌더라. 이건 정말 내가 뭔가 환시가 있었고 뭐가 보였다가 없어지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니 근데 그런 환시가 왜 생기지?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환시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아시는 거죠. 근데 또 심한 경우는 텔레비전 내용을 진짜라고 생각하시고
텔레비전과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뭔가 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화를 낸다고 생각하고 같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막 그 거울 안에 있는 본인 모습과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심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을 쓰면 환시가 잘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인지 기능의 변동성과 마찬가지로 환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환자분에게 설명하고 무서워하거나 감정의 동요를 갖거나 그럴 때는 괜찮다, 괜찮다. 보이는 거다,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왜 보이냐면 옛날에 봤던 게 머리 안에 저장이 돼 있던 게 영사기가 돌아가듯이 환자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안심을 하게 됩니다. 수면장애, 아까 말씀드렸던 렘 수면장애 굉장히 힘듭니다. 렘 수면장애가 있을 때 특히나 이상 행동 때문에 밤에 본인도 해를 끼치고 옆에 있는 사람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때는요, 우리가 무조건 렘 수면장애 검사를 해서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정말 이러한 증상이 매일매일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약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갖고 좋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누워있을 때 잠자리에 오래 누워있으면 오히려 수면을 해치는 걸 알고 계시죠. 잠이 안 올 때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한 다음에 다시 눕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 취침 전에 카페인, 알코올 드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깨는 것들을 좀 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수면 중 이상 행동이 있을 때 약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침대 주변에 보호대 같은 거, 베개, 큰 베개 같은 거 갖다 놓는다든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매트 같은 걸 미리 깔아 놓는다든지 그런 보호 조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밤에 막 이렇게 렘 수면 장애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꿈꾸듯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낮에 굉장히 많이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괴롭거든요.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근처에 복지관이나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저는 항상 우리 서울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박물관, 미술관 그런 데 말씀드리거든요. 거기 가셔서 낮에 꼭 집에 있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루이체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또 가져봤고요. 이 병은 또 발병률이 높지만 또 약물로서 치료가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주변에 계시면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강연 중에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이 있나요? 네, 나이가 들어서 인지장애가 생기는 게 꼭 알츠하이머 병은 아닙니다. 이런 루이체 치매와 같이 파킨슨 병을 동반한 치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무엇이죠? 네, 제가 이제 치매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치매 환자가 보이는 여러 가지 이상행동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 이상행동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보호자분들이 그런 이상행동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